네, 헝다그룹이 디폴트를 피하기 어렵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결국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경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헝다 디폴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지금 결국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엄청난 충격이라고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정말로 큰 충격이면 중앙정부가 나서야죠. 근데 지방정부, 심천시가 관여를 해요. 그럼 그것의 이제 중요도가 어느 정도냐 일단 볼 수가 있고, 헝다는 이게 부동산 업계 전반이 아니고 부동산 업계 전체 중에서 중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3가지를 어긴 10대 부동산 회사가 딱 2개가 있어요. 하나가 헝다고 2개가 우리 제주도에 그 투자했던 녹지그룹이에요. 그 2개 회사만 대출을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개 회사만 문제가 된 것이고 나머지 8개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하면 그건 진짜 큰일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등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1등하는 회사에 그 어젠가 보면은 시자인 회장을 중국 정부가 불러서 면담을 해요. 그 면담의 의미가 뭐냐고 그러면 그 자구 노력 플러스 본인의 재산을 다 털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 민영기업들이 부도를 내게 되면 루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구 노력, 두 번째 대주주 지분 출연, 세 번째가 뭐냐고 그러면 채무 조정입니다. 그래서 채무 조정을 할 때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정부가 관여를 해요. 그러면 상황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 문제가 확산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지방 정부가 관여되는 순간에 이건 상황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번 수순은 바로 이제 지금 대출금 뭐 부채 전체가 1조 6천이라고 그러는 1조 9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채무 조정을 하는 거죠.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50% 탕감해라, 60% 탕감해라는 나오고, 그 다음번에 이제 지방 정부가 그 유치를 해요. 제3자를 삼자비상 중진자를 통해서 그 회사가 인수를 하는 구조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헝다 문제는 우리는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헝다 한 개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헝다의 이 리스크는 망과라든지 벽개원이라든지 이런 경쟁사한테 호재입니다. 경쟁사한테 호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2005년도에 그 미국 현지에서 근무할 당시에 세계 주정부에서 공무원들 급여를 주지 못할 상태만큼 주정부가 파산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 2006년, 7년, 8년을 거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의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헝다그룹이 이 지방정부의 문제고 하지만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을 거고 또 계열 다른 업종도 있을 거고 이거를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정부 광동성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규모가 얼마나 되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 10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헝다 매출이 4.9%예요. 그래서 중국 1등이라고 하더라도 1위 기업의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 이게 그 대출 규모를 원화로 환산하니까 300몇 조다. 그러는데 이것은 중국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대출금이 한 200조가 넘어요. 가정상부까지 합치면 300조가 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헝다가 전체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게 지금 인수를 다른 데다 시킨다는 것은 회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영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사업성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주주의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가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규모를 놓고 보면 이것이 중국 전체 부동산 업계나 중국 금융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 중국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될 염려는 없다. 근데 제가 뭐 주식 경제를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꾸 안 했던 굴뚝에 연기 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잦으면 뭐 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지금 자자오에도 그렇고 카이샤라고 하는 그룹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이제 주가도 폭등을 한 적이 있었고요. 몇 군데 부동산 시장이 위태롭고 그다음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는데 이게 좀 위축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냐, 마이너스냐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중국은 팬데믹 과정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회사에 지금 아까 말씀 자자오해나 하는 몇 개 회사들은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회사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과도하게 이제 흥하고 엮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회사의 매출액 사이즈나 도급 순위를 보면 네. 아마 그 회사들 지금 헝다 말고 두 개의 한국에서 언론에서 회사하는 회사가 도급 순위 78위, 80위 하는 회사입니다. 뭐 조선 마찬가지지만 한국에도 78위, 80위 하는 회사 어느 회사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예.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 양재추 정치 국원과 그리고 우리나라 서훈 국회 실장과 함께 또 텐진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일단 종전선언에 양재추 정치국원이 좀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서로 좋은 얘기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시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정부가 이제 거의 임기 말에 들어왔고 중국도 이번 정부는 거의 이제 내년 10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양재츠 마찬가지고 이제 그 보직으로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이제 큰 의미를 주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지금 양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들이 그럼 회담을 지금 왜 했냐 하는 것이 있지만 중국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 서훈 이제 안보실장 만나기 전에 이미 한국 대사하고 면담을 했어요. 네. 거기서 얘기 조율을 한 거죠. 한 건데 지금 놓고 보면 아마도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컨텐츠의 이 해제, 한한령 해제가 큰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게 이제 오문이라고 하는 영화 하나를 중국이 그 사이에 이제 상영을 모든 걸 완전히 막아놨다가 요 네. 회담 직전에 바로 그걸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3조 2천억 외환 보유고 중에서 한 1조 2천을 갖고 있는데 미국하고 회담하기 전에 항상 국채를 500억, 300억씩 사줍니다. 분위기 좋게 하는 거죠. 네. 이번 건은 그런 건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고 네. 중국은 이제 내년 2월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에 뭐 서방국가들이 다 미국 편 들어서 보이콧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을 요청하는 서로 그런 이제 파터 그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것도 명확하게 얘기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지한다, 뭐 이제 환영한다, 뭐 이런 정도라서 실익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이 연말에 또 양국에서 서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가. 네. 그래서 막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의미나 뭐 실질적인 해제나 이런 것들은 양국 정부의 스탠스를 놓고 보면 그게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시진핑 방안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정부로서는 이제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뭐 이번에 바이든하고 마찬가지로 화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그 종전선언에 대한 대가로 이제 그 화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올림픽을 참가하는 쪽으로 이제 가면은 서로가 윈윈인데 그것이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쉽지가 않은 얘기죠. 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미국 쪽에 그 뭐라 그러나요? 포대 또 그 뭐라 주둔하는 거를 승인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서 발생됐던 혐한 정책 몇 가지를 거둬들였더라고요 보니까. 이러면 시진핑 주석이 내년 10월에 또 다른 정권 연장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변수는 제가 볼 때는 한중 관계보다는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편가르기 이제 중국의 편짜기에 네.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정부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아마 내년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의 판단에 중국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액션할 가능성이 높지 네. 지금 정부의 팔리시에 대해서는 그냥 아마 리슨하는 정도 그 정도 이상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 그럼 아닌가 중국 싶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리더가 우리나라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뭐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여당 야당의 뭐 대선 후보들이 누가 더 승산이 있는지를 그걸 이제 판단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중국 경제 전망을 먼저 짚어보면요. 내년도에는 그럼 중국 경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정상화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정상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한 5%에서 5.5% 수준인데 이게 2%대로 갔다는 것도 비정상이고 네. 금년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좀 평균으로 보면 한 8.1, 2 정도를 가게 되는데 네. 이것도 과도한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보면 아마 내년에는 그 정상적인 자기네 경제의 잠재력 수준 한 5에서 5% 정도로 돌아가는 정도. 그래서 그 정도만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무리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거나 네.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외신에 들리는 소식에 중국의 유력 관계자 3명 정도가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8%에서 5%로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게 나오던데 익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상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약간 이견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중국은 지금 14차 5개년 계획을 이제 보고 그다음에 얘들이 2035년까지 계획을 놓고 보면 대략 한 연평균 한 4.8% 정도를 네. 잠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높은 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중국이 생각하는 적정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지금 8%나 뭐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8%를 예를 들면 미국 경제 규모의 70%가 되는 나라가 그건 과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아마 내년에는 뭐 성장 목표도 5% 내외로 잡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 안에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육성하냐가 핵심인데 거기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지금 금년에 뭐 8% 성장을 했네 하지만 치명적인 것은 소비가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소비 부양책이 가장 아마 그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투자나 이런 쪽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SOC 투자. 네. 그래서 부동산인 이것은 죽이고 대신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기초 기반 투자에 아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뭐 지금 미국도 뭐 난리지만 중국도 이제 기후협약 관련되는 이제 네. 녹색 투자 아마 이 세 가지가 아마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좀 말라가다 보니까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 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3일 전인가요? 리커창総理가 IMF 총재 만나면서 거기서 불쑥 이제 지준율 인하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은 불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이유는 연말에 지금 MLF라고 단기 유동성 이제 그 뭐 대출하는 조정기요? 제도가 예. 있는데 예. 이게 만기가 9,500억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꺼번에 돌아왔을 때에 기업들의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뭐 지준율이 높으니까 지준율을 한 0.5 정도 내리면 한 1조 정도 자금이 풀린 효과가 바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마 시중의 자금 그 회수로 인한 충격을 연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뭐 3분기에 워낙 그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4분기에는 경기를 약간 부양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그렇지만 내년 연초가 이게 나쁘면 안 되니까 약간 경기 부양의 의미로 아마도 아마 한두 주 내에 지준율 인하를 발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디 추싱이 미국 증시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이제 뉴욕 시장을 떠나서 홍콩 증시로 상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 때문인지 뭐 홍콩 시장은 좀 빠지고 있고 중국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디디 추싱도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디디 추싱의 핵심은 이 미꾸라지 상장의 이제 대표적인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9월 달부터 데이터 제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그거 직전에 그걸 알고서 먼저 잽싸게 이제 그 미국에 상장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중국으로서는 데이터 문제를 엄격하게 본 이유는 지금 디디 추싱은 중국에서 첨단 정밀 지도를 국가하고 같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성으로 사진 찍으면 지도를 다 그냥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세부 건물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그 건물의 용도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디디 추싱에 이 택시 빅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카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건물의 용도, 출입자 수, 뭐 이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권리를 사용해서 디디 추싱에서 이런 데이터에 관련되는 정보를 요구했을 때 디디 추싱이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상장 폐지의 그 핵심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장 폐지하고 난 다음번에 그 홍콩에다 상장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한테 밑보인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은 해주겠지만 여러 가지 제한 조치나 또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안전 조치를 한 다음번에 상장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방금 중국 정부의 밑보인 기업 이러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국 정부에다가 밑보이지 않을 방법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대기업들이, 왜냐하면 알리바바도 그렇고 그 알리바바의 뭐 마윈이 발언 실수한 거는 있는데 앞으로 이 빅테크 기업을 진행하면은 수많은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규제라든지 또는 인수합병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다양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과연 중국 정부가 무엇을 해놓았길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중국에서 이것이 덫을 트랩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알리바바, 탄센트, 디디 뭐 이런 회사들 다가 반독점법에 지금 걸려 있는데 그렇죠. 지금 미국이 아마 지금은 무역 전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서비스 시장 개방이 핵심이에요. 네. 서비스 시장에서는 인터넷하고 금융인데 네. 인터넷 시장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만리장성의 그 틀 안에서 그런 것이고 문을 네. 열었다고 그러면 미국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뭐 이런 데 경쟁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는 반독점법을 네. 그대로 미국 기업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의 발목을 잡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네. 우리가 봤을 때 왜 이제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냐는 것은 중국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바로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알리바바, 탄센트를 제재하더라도 예. 그 효과가 이게 어디로 없어지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3등, 4등, 5등 하는 샤오홍수나 뭐 이런 회사한테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의 점유율이 알리바바, 탄센트의 점유율이 그 아래에 있는 회사로 이 나누어지는 네. 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국부가 유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 안에서 앞으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를 미국의 공략에 대비한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는 이제 그건 중국 내부 사정이고 우리는 알리바바, 탄센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이 회사의 점유율이 떨어지면 바로 주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플랫폼 기업의 제재는 그것은 이제 공동 부유로 인한 걸 좀 깊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나 이것 쪽은 조금 이제 줄이시고 대신 중국 본토에서 중국이 방금 말씀하신 중국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는 산업 쪽으로 포커스하는 것이 그것이 답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쓰는 것을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방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은 호혜적인 원칙이니까요. 중국도 그런다 그러면 미국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결국은 기술 개발은 독자적인 개발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미국의 기술을 중국이 따라잡은 그 배경을 어떻게 보면 뭐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기술을 습득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독자 개발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 그러면 양국 간의 이런 문명적 발전, 진화나 진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다투면서 어떤 불협화음이 가져온다면 정시에서는 결국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 중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자본을 땡겼었습니까? 그 문제가 분명히 중국 정부로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중국은 이런 거죠. 더 이상 미국에 상장해서 펀딩할 생각하지 마라. 중국 안에서 해주겠다. 그게 최근에 보면 북경에서도 거래소를 하나 만들고 한 이유고 홍콩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5G 같은 경우는 미국이 5G 통신 기술이 없어요. 이게 네. 문제죠. 그래서 미국이 이미 30년, 40년 전에 내보낸 기술을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배터리도 그렇고 뭐 5G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이제 미국의 제재에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걸 제재하는데 우리가 유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중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첨단 기술은
미국과 중국은 이제는 완전히 갈라섰다. 예.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고 예. 중국은 US 테크 프리. 미국 기술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한국이나 대만 같은 중국에다가 이제 제품을 팔아야 되고 미국 기술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나라들이 정말로 이제 날라온 돌에 머리를 맞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게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을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지 내년부터 투자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걸 좀 우리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뭐 캐시우드, 조지 소로스,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이 다 중국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2021년 금년 들어서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는 단 한 달도 마이너스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순매수인데 지금 3,500억 위안인가 들어와서 68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지금 더 이제 드라마틱한 것은 이 JP 모간하고 골드만삭스가 블랙락하고 뱅가드가 이게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관들은 네. 이 중국에다 100% 자기 자본의 운용사와 증권사를 만들어서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뭘 얘기를 하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보고서 그걸 올라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플랫폼 기업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억제하는 산업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가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중국이 지금 4.8% 정도 성장을 앞으로 15년 정도 한다고 하면 돈은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에 뭘 투자해야 되냐가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이지만 아주 답은 심플합니다. 중국은 정부가 모든 걸 자주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공부론을 자세히 읽어보면 된다. 그 공부론의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중국이 억제하려고 하는 네 가지 산업, 육성하려고 하는 네 가지 산업이 나오는데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보면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주가가 아주 좋아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게 중국이 목숨 걸고 국산하려고 하는 산업의 한 예가 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력난 상황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요소수 부족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를 가져다 오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중국의 전력난하고 요소수는요, 중국의 정책 오류가 만든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CO2 배출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를 잡아서 이걸 분기별로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1사분기, 2사분기까지의 이제 31개 성을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 중에서 19개 성이 2사분기까지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고 3, 4분기에 이걸 마치려고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 제일 좋은 것은 이 발전소를 세워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발전소의 지금 화력 발전의 60%가 돼요. 그럼 그 전 단계인 석탄 생산을 줄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방성의 당석이 성장들이 지도자들이 석탄 생산 줄이고 그걸 전력을 이제 이 제한 송전하고 이렇게 해서 목표를 맞춘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전력 부족 또 석탄 부족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요소수 부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지방성 정부들을 과도하게 경쟁시킨 과정에서 나타난 해프닝으로 보여지고 지금 석탄 문제는 이것은 이제 10월 달부터 얘들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산하고 수입하고 뭐 해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고 가격이 이미 툭 떨어져 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소수 관련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요소수가 전체 수출량이 142억 불 정도 돼요. 그중에서 한국의 10% 14억 불을 이제 수출하는데 그걸 갖고 한국을 제재하려고 무슨 뭐 정부가 나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것은 해프닝에 우리가 돌을 맞은 정도다. 그리고 지금 요소수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석탄 생산을 10월 달부터 늘려서 아마 연말 정도 되면은 아마 요소수 생산은 물론이고 석탄 생산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년 1, 4분기가 되면 뭐 없던 것처럼 이 차장 속의 태풍처럼 아마 그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닌가 싶고 전력난이나 석탄 문제는 제가 볼 땐 해프닝이다. 정책 오류가 만든 해프닝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